향이 꺼지고도 냄새는 남습니다. 거짓말도 그렇죠. 선영아, 아버지 돌아가셨어. 심장마비래. 오빠, 사망진단서 원본은 어디 있어요? 얼굴이 많이. 그냥 간소하게 치르자.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이상해. 그날 밤 요양원에 벤이 왔는데 들건 위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어. 벚나무, 집에 가야지.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장례는 끝났는데 장본인은 아직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향이 꺼지고도 냄새는 남는다고 했죠. 거짓말도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 해송군 장례식장 사무실에는 비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작은 가족실이었습니다. 큰 상을 치를 형편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오빠가 간소하게 하자고 했거든요. 아버지께서 평소에 큰 상 차리지 말라고 하셨잖아. 조용히 보내드리자. 그 말이 맞긴 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으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에 슬픔보다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거든요. 오후 2시에 갑자기 걸려온 전화가 시작이었어요. 선영아, 큰일 났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뭐라고요? 어떻게 갑자기? 요양원에서 연락 왔어. 심장마비래.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괜찮으셨어요. 일주일 전 면회 때도 벚나무 꽃 피면 집에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영정사진, 화환, 심지어 브이로까지. 오빠가 얼마나 서둘렀는지 알 수 있었죠. 오빠 아버지 모시고 온 지 얼마나 됐어요? 1시간 전 요양원에서 바로 모셔왔어. 그럼 사망진단서는? 원본 좀 보여주세요. 오빠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사본은 있는데 원본은 행정 처리 때문에 나중에 보여줄게.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게 아버지를 직접 뵙고 싶다고 했더니 오빠는 또 핑계를 댔습니다. 선영아, 얼굴이 많이 부어서 못 알아볼 거야. 마지막 기억은 좋게 남겨두자. 그래도 아버진데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죠. 안 돼. 정말 안 돼. 아버지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이상했어요. 아무리 상태가 안 좋다 해도 자식이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오빠는 끝까지 막았습니다. 조문객들도 많지 않았어요. 아버지 친구분들은 이미 대부분 돌아가셨고 동네 어른들 몇 분만 오셨죠. 그분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만수 씨가 갑자기 지난주에 봤을 땐 멀쩡했는데 네, 갑자기 심장이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오빠가 더 이상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조문객들과 인사도 나누고 그랬을 텐데 계속 시계만 보고 있었거든요. 오후 6시 발인이었습니다. 화장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오빠에게 다시 물었어요. 오빠, 정말 아버지 맞아요? 왜 직접 확인도 못하게 해요? 선영아, 지금 이런 얘기할 때야? 아버지 떠나보내는 마당에.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사망진단서 원본도 안 보여주고 얼굴도 못 보게 하고 오빠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모시는 것도 서둘렀어요. 원래 계획은 고향 선산에 모시는 거였는데 갑자기 납골당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산까지 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버지도 간편한 걸 좋아하셨잖아. 그렇게 하루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마치 누군가 시간에 쫓기듯이 밤 10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빠는 피곤하니까 내일 얘기하자며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아버지가 계시던 고택 마당에 잠깐 들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벚나무가 서 있었어요. 꽃은 이미 다 떨어지고 연한 잎사귀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아버지, 정말 떠나신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왈, 왈, 왈. 백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 얌전하던 개가 목청 터지게 짖어댔습니다. 그것도 허공을 향해서요. 아니, 허공이 아니었어요. 백구는 분명히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쪽을, 버스 정류장이 있는 그쪽을 향해서. 백구야, 왜 그래? 뭘 본 거야? 백구는 제 쪽을 돌아보더니 다시 마을 어귀를 향해 짖었어요. 마치 따라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꿈이었습니다. 선영아, 나는 아직 안 갔다. 벚나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에서는 또 백구가 짖고 있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그날 나는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오빠의 말을, 사망진단서를, 그 성급한 장례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는 공식적으로 돌아가셨고 모든 서류는 완성되었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알고 있었어요. 걔가 사람보다 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향이 꺼지고도 냄새는 남는다고 했죠. 그날 밤부터 저는 거짓말 냄새를 계속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구가 짖던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마다 꿈에서 깨어나곤 했는데 꿈속에서는 늘 아버지가 벚나무 아래 서 계셨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고택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오빠가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재촉했거든요.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며칠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집 정리 얘기를 하다니. 선영아, 아버지 없는 빈집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 관리비도 나가고. 그래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아직 49제도 안 지났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알지? 타이밍 놓치면 손해야. 부동산, 시장, 타이밍.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오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었어요. 고택에 도착했을 때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벚나무를 보며 울컥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무였거든요. 수령이 8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큰 나무였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이 나무가 우리 집 지킴이다. 내가 어릴 때부터 여기 있었어.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자리에 있던 나무였으니까. 김씨 가문이 이 땅에 뿌리 내린 지 100년 그 역사와 함께 자란 나무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버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방 한쪽에는 아버지가 즐겨 읽으시던 신문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돋보기와 함께 메모지가 놓여 있었죠. 그 메모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호 부동산 담보대출 3억. 독촉 전화 계속. 집 팔라고 함. 아버지가 직접 쓰신 글씨였어요. 날짜를 보니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더 뒤져보니 비슷한 메모들이 더 나왔어요. 정호비 때문에 고생. 땅값 많이 올랐다고 함. 벚나무 베어야 한다고? 절대 안 된다. 선영이는 모르게 해야지. 걱정만 시킬 뿐.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빠의 상황을, 빚을, 그리고 이 집을 노리는 시선들을.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영아, 거기서 뭐해? 빨리 나와. 오빠, 아버지 메모 좀 봐요. 오빠 빚 얘기가. 그런 건 나중에 봐. 지금 급한 게 있어. 나가보니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여자가
오빠에게 뭔가 재촉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 계약서 준비됐죠? 시장 상황이 좋을 때 빨리 진행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가족 동의는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제야 알았어요. 오빠가 벌써 부동산과 뭔가 약속을 해놨다는 걸. 잠깐만요. 무슨 계약 얘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최미정이라고 소개한 그 여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정호 씨, 가족동에 받으셨다고. 선영아,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해요. 무슨 계약인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최미정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매매 예약 계약서입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 땅값이 많이 올라서. 재개발.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오빠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장례를 왜 간소하게 치렀는지. 오빠, 설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이 얘기하신 거예요? 선영아,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 우리 형편이 어떤지. 그래서요? 그래서 벚나무까지 베어내고 집을 팔겠다는 거예요? 벚나무요? 아, 그건 철거할 때 당연히.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어머, 이러시면 곤란한데. 계약금도 이미. 선영아, 진정해. 미정 씨, 오늘은 그냥 가세요. 최미정이 떠난 후 오빠와 단둘이 남았을 때였어요. 선영아, 내 상황 알잖아. 부동산 투자 실패하고 빚이 3억이 넘어. 그렇다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집을 팔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 팔면 언제 팔겠어? 재개발 확정되기 전에 파는 게 유리하다고. 돈 얘기, 투자 얘기, 유리하다는 얘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었어요. 오빠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 적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나도 아버지 아들이야. 그럼 왜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벚나무를 베어내려고 해요? 나무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망해도 돼?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빠에게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돈이라는 걸. 아버지의 마지막 면회 때가 생각났어요. 한 달 전 요양원에서였죠. 선영아, 벚나무 꽃 피면 데려가라. 아버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꽃이 피는 동안에는, 그때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그 나무 베려고 해. 집도 팔려고 하고. 설마요. 오빠가 왜? 빚이 많다더라. 하지만 그 나무만은 절대 베어선 안 돼. 그때는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오빠의 계획을, 이 집의 운명을. 그래서 마지막까지 벚나무 꽃 피면 데려가라고 하신 거였죠. 그 나무가 베어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빠 아버지는 끝까지 집에 오고 싶어 하셨어요. 벚나무를 보고 싶어 하셨고,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그 집을 지키고 살 수는 없잖아. 왜 없어요? 아버지 유산인데. 상속세도 몇 천만 원이야. 그 돈은 어디서 나와? 결국 돈이었어요. 모든 게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택에 혼자 남아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어요. 선영이한테는 벚나무를, 정우한테는 용서를.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같은 글이었어요. 마당으로 나가 벚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직 꽃이 필 시기는 아니었지만 가지 끝에는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로?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였어요.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마을 어귀 쪽을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왜 백구는 계속 그 방향을 향해 짖는 걸까요? 혹시 아버지가 정말로?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백구의 짖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백구가 왜 그러는지, 마을 어귀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백구를 따라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결심한 대로였어요. 백구가 왜 그토록 그 방향을 향해 짖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마을 어귀에는 낡은 버스 정류장과 가로등 하나가 전부였어요. 특별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정류장 주변을 빙빙 돌며 킁킁거렸어요. 마치 익숙한 냄새를 맡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여기서 뭘 맡는 거야? 그때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담요 조각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쓰는 하늘색 담요와 똑같은 무늬였어요. 왜 이런 게 여기 있을까요? 궁금증이 커져서 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신고 기록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말했어요. 김만수 씨 사망신고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분증 확인해 주세요. 가족관계 증명 필요하고요. 서류를 확인한 공무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김만수 씨, 4월 15일 오후 2시 33분 접수됐네요. 신고인은 김정호 씨. 바로 오빠가 저에게 전화를 건 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30분도 안 되어 벌써 사망신고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사망진단서 발급병원도 확인 가능한가요? 잠깐만요. 해송종합병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해송종합병원. 저희 동네에서 차로 40분은 걸리는 곳이었어요. 요양원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용포의원인데 왜 굳이 그렇게 먼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을까요? 면사무소를 나와 바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용포면 요양원은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한 층에 방 10개 정도 되는 소규모 시설이었어요. 1층 접수대에서 오태식 사무국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만수 환자 보호자인데요. 아, 선영 씨. 아버님 일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마지막 날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언제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오태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쯤이었나?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셔서 119에 신고했는데 그럼 병원으로 이송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이송 도중에 안타깝게도 이상했어요. 오빠는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사무국장은 이송 도중이라고 하네요. 혹시 그날 CCTV 기록 볼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시스템 점검 중이라서 며칠간 녹화가 안 됐어요. 하필 그날? 네, 참 안 좋은 타이밍이었죠.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았어요. 하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CCTV가 고장나고 하필 그날 이송 기록도 애매하고 그날 당직 간호사는 누구였나요? 김 간호사였는데. 아, 그분은 그만두셨어요.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겨서 또 다른 우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 사라진 거예요.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죄송합니다. 돌아가는 길 저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선영아, 어디야? 미정 씨가 다시 연락 왔어. 또 뭐라고요?
계약 서류 정리하자고. 빨리 처리 안 하면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나 뭐라나. 오빠, 저는 아직 팔 생각이 없어요. 선영아, 현실을 봐. 그 집 유지하는데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 또 돈 얘기였어요. 오빠에게는 아버지의 죽음도 집도 모든 게 돈으로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아버지 정말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거 확실해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야? 사무국장 말로는 이송 도중에 돌아가셨다고 하던데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중요해? 어쨌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중요하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영아, 너무 깊이 파지 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 말이 더 이상했어요. 왜 오빠는 자꾸 제가 알아보는 걸 막으려고 할까요? 해송종합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4월 15일에 김만수 씨 사망진단서 발급하신 기록 있나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5분 후. 죄송한데요. 해당 날짜에 그 성함으로 사망진단서 발급 기록이 없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다른 날에는요? 4월 전체를 확인해 봐도 김만수 씨 기록은 없습니다. 사망진단서가 가짜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정말로? 그날 저녁 다시 고택으로 갔습니다. 뭔가 더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방을 다시 뒤지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요양원 영수증들을 발견했어요. 영수증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4월분 요양비가 미리 결제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5월분까지. 만약 아버지가 4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왜 미리 다음 달 요양비까지 냈을까요? 영수증 뒷면에는 아버지의 필기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정우가 자꾸 서둘러. 뭔가 이상해. 벚나무만은 꼭 지켜야 해. 선영이한테 진실을 말해야 하나? 아버지도 뭔가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오빠의 계획을, 그리고 본인에게 닥칠 위험을. 밤 10시 집에서 나오려는데 또 백구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마을 어귀 쪽이 아니라 요양원 방향을 향해서요. 백구야, 뭘 알고 있는 거야? 백구가 저를 보더니 요양원 쪽으로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봤어요. 따라오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혹시 백구가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를 알고 있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지금까지 발견한 증거들을 보면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어요. 사망진단서는 가짜, CCTV는 고장, 증인은 사라짐, 요양비는 미리 결제.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이상한 반응들. 시신 확인 거부, 원본 서류 미제시, 성급한 장례, 즉각적인 부동산 처리.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정말로 살아계신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백구를 따라가 보기로.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밤 11시 저는 백구를 따라 요양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백구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마치 이 길을 여러 번 다녀본 것처럼 말이죠. 요양원 앞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1층 복도에만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야간 당직자가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대부분 잠들어 있을 거였습니다. 백구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따라가 보니 직원용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구가 그 문 앞에서 계속 킁킁거리며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문득 3일 전 밤이 생각났습니다. 오빠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전화를 걸어온 그날 밤. 혹시 그때 정말로 뭔가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먼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상속인 자격으로 조회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김만수 씨 계좌 거래 내역 3개월치 출력해 주세요.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프린터에서 나온 용지를 건넸어요.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4월 14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정기예금 2억 3천만 원이 해지되어 있었어요. 인출권자는 김정호. 바로 오빠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같은 날 오후 그 돈이 모두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더라고요. 받는 사람 명의는 최미정. 부동산 최미정이었어요. 오빠가 계약금을 미리 준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 때 말이에요. 은행에서 나와 바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세요? 당장 만나야겠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 통장 거래 내역 봤어요. 설명해 주세요. 전화 너머로 오빠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아, 그거 나중에 얘기하자.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얘기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왜 돈을 빼냈어요? 그건 아버지가 허락하셨어. 허락요? 2억이 넘는 돈을 계약금으로 써도 된다고 허락하셨다고요? 선영아, 복잡한 사정이 있어. 만나서 얘기하자. 1시간 후 고택 앞에서 오빠를 만났습니다. 오빠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오빠, 정말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예요? 선영아,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아버지도 우리 상황 아시잖아. 그럼 왜 저한테는 말 안 해주셨어요? 이렇게 큰일을 혼자 결정하시고 너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어.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허락하셨다면 왜 메모에는 정호가 서두른다고 적어두셨을까요? 오빠, 그럼 아버지가 직접 서명하신 서류 있어요? 오빠가 주춤했어요. 그게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셔서 서명을 못 받았어. 그럼 녹음이라도 했어요? 허락한다는 말씀을요. 선영아, 왜 이렇게 따져?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증거는 없고 돈은 이미 다른 사람 계좌로 넘어갔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확인할 방법도 없고. 오빠, 최미정 씨가 받은 그 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금이야. 집 매매 성사되면 중도금하고 잔금으로 정산되고 만약 계약이 안 되면요? 오빠가 답하지 못했어요. 오빠, 설마 계약금 반환받을 수 없는 조건인 건 아니죠? 그게 시장 상황이 급변해서 특약 조항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오빠가 아버지 돈으로 회수 불가능한 도박을 한 거였습니다. 오빠는 지금 아버지 유산을 담보로 빚을 갚으려는 거예요? 선영아, 달리 방법이 없어. 내가 망하면 우리 가족 다 망해. 아버지는 어떻게 되고요? 아버지는 이미.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만수 씨 따님이세요? 저는 용포 편의점 윤복자라고 합니다. 윤복자?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아버님 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시간 되시면 가게로 와주세요. 무슨 일인지 전화로 말씀해 주세요.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전화를 끊고 오빠를 봤는데 오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누구야? 뭐래? 윤복자라는 분인데 아버지 일로 할 말이 있다고. 윤복자? 오빠가 중얼거렸어요. 그 사람이 왜? 오빠, 그분 아세요?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잘못 걸린 전화겠지. 하지만 오빠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용포 편의점은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들어가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김선영 씨죠? 저 윤복자예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해서 아버지 일로 할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윤복자 씨가 찻잔을 내놓으며 말했어요. 저 원래 간호조무사였어요. 은퇴하고 이 가게 하면서 틈틈이 요양원 봉사활동 나가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아버님 생전에 자주 뵀어요. 참 좋은 분이셨죠. 그녀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이상한 일이요? 그날 밤의 말이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날 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이상했다는 말씀이세요? 평소와 다른 차가 왔어요. 구급차가 아니라 일반 승합차였어요. 그리고 윤복자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들것을 가져왔는데 그 들것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움직인다고요? 네. 죽은 사람이라면 움직일 리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 차 번호 기억하세요? 메모해뒀어요. 이상해서 윤복자 씨가 수첩을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차 번호와 함께 시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4월 15일 새벽 2시 47분. 흰색 승합차 34호 2865.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어요. 들것 위에 사람, 분명히 숨쉬고 있었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살아계신 건가요? 윤복자 씨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들것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니. 정말로 아버지가 살아계신 건가요? 복자 씨, 정말 확실하게 보신 거예요? 네, 분명해요. 30년 간호조무사 했는데 죽은 사람과 산 사람 구별 못하겠어요? 그 사람 분명히 숨쉬고 있었어요. 윤복자 씨가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때부터 이상해서 계속 기록해뒀어요. 봐보세요. 수첩을 받아 펼쳐보니 꼼꼼한 필기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4월 14일 김만수 환자 저녁 6시 혈압약 투여 기록 있음. 하지만 당직표에는 그 시간 담당 간호사 없음. 4월 15일 새벽 1시 김만수 환자 침실에서 이상한 소음. 누군가 말다툼하는 소리. 새벽 2시 30분 오태식 사무국장이 평소와 다르게 요양원 출근. 야간에는 절대 오지 않는 사람인데. 새벽 2시 47분 흰색 승합차 도착. 구급차 아님. 제 손이 떨렸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복자 씨, 이 기록들 정말 정확한 거죠? 간호조무사 할 때부터 기록하는 습관이에요. 뭔가 이상하면 다 기록해둬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증거가 되거든요. 수첩을 더 넘겨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더 있었어요. 4월 13일 김정호 씨와 오태식 국장 사무실에서 긴 통화. 내일 밤에라는 말 반복. 4월 14일 오후 김만수 환자 팔찌가 다른 환자 이름으로 바뀜. 고의인지 실수인지 확인 필요. 팔찌가 바뀌었다고요? 네, 원래 김만수라고 적힌 파란색 팔찌 차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덕이라는 다른 환자 이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상덕. 그날 정말로 돌아가신 다른 환자였을까요? 그 이상덕이라는 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그날 밤 정말로 돌아가셨어요. 자연사로. 가족도 없고 혼자 사시던 분이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이상덕 씨의 팔찌를 바꿔치기해서 이상덕 씨가 아버지인 것처럼 꾸민 거였어요. 복자 씨, 그럼 진짜 화장된 건 이상덕 씨였던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상덕 씨는 치매가 심하셔서 본인 이름도 잘 모르셨어요.
가족도 없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 걸까요? 복자 씨,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을지 혹시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밤 이후로 김만수 환자는 요양원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미정이었습니다. 선영 씨, 지금 시간 있으세요? 급하게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곤란하고 30분 후에 고택 앞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윤복자 씨에게 인사를 하고 급히 고택으로 향했어요. 최미정이 벌써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오빠한테 연락이 안 돼서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요? 다른 업체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해요. 저희가 먼저 계약금을 줬는데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최미정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급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게 제가 해결할 문제인가요? 오빠한테 말씀하세요. 형님은 계속 고민만 하시고 선영 씨가 도장 찍어주시면 바로 처리 가능한데요. 제가 왜 도장을 찍어요? 상속자니까요. 선영 씨도 동의하셔야 매매가 성립되거든요. 최미정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간단해요. 여기에만 서명하시면 돼요. 그럼 위로금으로 3천만 원 드릴게요. 위로금이요? 네, 아버님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힘드시죠? 이 정도면 장례 비용도 충분히 나오고 뭔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위로금을 준다는 걸까요? 혹시 이게 상속 포기 각서인가요? 최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동의서예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상속권 포기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정 씨, 저를 바보로 보세요? 이거 상속 포기 각서 맞잖아요. 선영 씨, 어차피 세금도 많이 나올 텐데 포기하게 나아요. 3천만 원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저는 포기할 생각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 유지비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데. 최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압박적으로 변했어요. 선영 씨, 현실을 보세요. 형님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집 안 팔면 다 망해요. 그건 오빠 문제죠. 제가 왜 책임져야 해요? 아버님 유산으로 빚 갚지 않으면 오빠가 어떻게 될지 아세요? 협박조였어요. 오빠의 빚을 빌미로 저를 압박하는 거였습니다. 미정 씨, 돌아가세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선영 씨,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데. 무슨 의미예요? 오빠가 이미 계약금 받아서 쓰셨어요. 계약 파기되면 배상해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최미정이 차에 오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는 법적 절차 밟을 수밖에 없어요. 최미정이 떠난 후 저는 혼자 마당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던 벚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 돈으로 빚을 갚으려 하고 최미정은 상속 포기를 강요하고 요양원에서는 뭔가 조작이 일어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가 정말로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때 또 백구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급하게 짖으며 제 옷자락을 물었습니다. 따라오라는 신호였어요. 백구가 안내한 곳은 마을 뒤편 빈 창고였어요. 한동안 쓰지 않던 곳이라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 그 창고 앞에서 짖었어요. 마치 안에 뭔가 있다는 듯이. 혹시 아버지가 그 안에? 창고 문틈으로 귀를 대보니 희미하게 사람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혹시 아버지세요? 그 순간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에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혹시 정말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신 건가요? 아버지세요? 저 선영이에요. 하지만 대답 대신 들린 건 고양이 울음소리였어요. 야옹, 야옹.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아 숨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돌아서는데 백구가 또 다른 방향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마을 어귀 쪽이었습니다. 처음 백구가 보여준 그 방향으로. 백구야, 또 뭘 본 거야? 백구가 저를 돌아보더니 몇 걸음 가다가 멈췄어요. 따라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백구의 짖음에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백구를 따라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가까워질수록 백구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정류장 벤치 근처에서 갑자기 멈춰서더니 한 방향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정류장 뒤편 그늘진 곳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등이 굽은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데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 노인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혹시 그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김만수, 제 아버지가 거기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선영아, 너 왜 여기 있니? 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손목에는 요양원 팔찌가 그대로 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이상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팔찌는 뭐예요? 왜 다른 사람 이름이? 나도 모르겠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를 어디론가 데려갔어. 그러더니 여기 두고 갔지. 아버지의 옷은 요양원 환자복이었어요. 슬리퍼는 젖어 있었고 몸도 추위에 떨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글쎄, 며칠 됐나? 밤에만 여기 와서 앉아 있어. 낮에는 어디 숨어 있고. 왜요? 왜 집에 안 오세요? 집에 가려고 했는데 정오가 안 된다고 하더라.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오빠가 아버지를 어딘가 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제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후에 오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영아, 이 시간에 왜? 오빠 아버지 살아계셔.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뭔 소리야? 지금 마을 어귀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직접 와서 확인해 보세요. 선영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가 오빠 얘기하고 계세요. 정오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다면서요. 또 다른 침묵. 오빠 30분 안에 여기로 와요. 안 오면 바로 경찰서 갈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추위에 떨고 계셨어요. 아버지, 집에 가요. 안 돼, 선영아. 정우가 아직은. 무슨 소리예요? 왜 본인 집에 못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집을 팔기로 했다더라. 내가 죽어야 팔 수 있다고. 그제야 오빠의 계획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이 시작되고 상속이 시작되어야 집을 팔 수 있고 집을 팔아야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오빠가 아버지를 일부러 숨긴 거예요? 모르겠다. 그냥 죽었다고 하라더라.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빠가 아버지를 산채로 죽음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30분 후 오빠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오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버지, 정우야, 이제 집에 가도 되지? 오빠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빠, 설명해 주세요. 이게 다 뭐예요? 선영아, 사정이 복잡해. 복잡해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었다고 속이고
가짜 장례까지 치르고 이게 복잡한 사정이에요? 내가 망하면 우리 가족이 다 망해. 달리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죽인 게 아니야. 그냥 잠깐 숨겨둔 거야. 잠깐이 며칠이에요? 아버지가 이 추운 곳에서 며칠을 숨어 지내셨는데 오빠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상속세는 어떻게 낼 거예요? 최미정한테 준 계약금은요? 그건 천천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빠, 이 모든 걸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서류 위조, 보험 사기, 부정상속 전부 다. 선영아, 제발. 한 번만 봐줘. 가족이니까 봐달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만해라, 다들. 이제 집에 가자. 백구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손등을 핥았어요. 아버지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손등을 핥는 백구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아버지를 속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는 말없이 뒤따라왔어요. 고택 마당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벚나무를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역시 우리 집이 제일 좋구나.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동안 추위에 떨며 버스 정류장에서 지내시면서도 집 생각만 하고 계셨을 아버지를 다음 날 아침 저는 윤복자 씨와 함께 해송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망진단서 위조 증거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였어요. 병원 원무과에서 공식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4월 15일 김만수 환자 내원 기록 없음. 사망진단서 발급 사실 없음.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복자 씨,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요. 네, 그래야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해송경찰서에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서류 위조, 허위 사망신고, 보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김정우와 오태식을 고발했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이런 사건은 처음 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다니.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에 경찰과 보건복지부 조사팀이 들어갔어요. CCTV 복구, 근무기록 대조, 의료진 진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오태식은 처음엔 발뺌했지만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결국 자백했어요. 정우 씨가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냥 며칠만 아버님을 다른 곳에 모셔달라고. 다른 곳이 어디였어요? 동네 빈 펜션이었어요. 거기서 며칠 지내시다가 집으로 모실 예정이었다고. 하지만 계획이 틀어진 거였어요. 아버지가 펜션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한 거죠. 최미정도 소환됐어요. 그녀의 사무실에서 가짜 계약서들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미정 씨, 이미 김만수 씨가 생존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모르는 일입니다. 정우 씨가 상속 완료됐다고 해서.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뭐죠? 경찰이 휴대폰을 재생했어요. 최미정과 정우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정우 씨, 아버지 언제까지 숨겨둘 거예요? 너무 오래 끌면 위험해져요. 조금만 더요. 상속 등기까지만. 결정적 증거였어요. 면사무소에서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허위 사망신고 접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 소홀도 문제가 됐어요. 일주일 후 저는 오빠와 마지막으로 마주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였어요. 오빠, 정말 후회 안 해요?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생각해 봤어요?
오빠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아버지보다 더? 내가 너무 막다른 길에 몰려서. 그래서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거예요? 죽이려던 건 아니야. 정말 잠깐만. 잠깐이 뭐예요? 며칠이요? 몇 주요? 몇 달이요? 더 이상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김정호 씨,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입니다. 서류 위조, 허위 신고, 사기 등 여러 혐의가 있어요.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선영아, 제발. 합의서라도. 안 돼요. 끝까지 갈 거예요. 그 순간이었어요. 조사실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였어요. 왈, 왈, 왈. 백구가 경찰서까지 따라온 거였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백구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도망치려 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첫 번째 조사 때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차로 달려가려 했죠.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백구가 오빠 앞을 가로막았어요. 으르렁거리며 길을 막았습니다. 야, 이 개가 왜 이래? 그 소리에 주민들이 나왔어요. 윤복자 씨도 다른 동네 사람들도 모두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아있는 부모를 죽었다고? 이런 페류나가. 사람들의 동영상은 SNS로 퍼져나갔고 금세 온 동네가 알게 됐어요. 오빠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찰은 전례 없는 폐륜 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피고인 김정호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생부를 죽음으로 조작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변호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참작해달라고 했지만 판사는 엄하게 말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를 속이고 사회를 기만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태식은 업무상 배임과 의료기록 조작으로 실형을 받았어요. 요양원 운영허가도 취소됐습니다. 최미정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혐의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녀가 받은 계약금 2억 3천만 원도 전액 환수됐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다행히 실형은 피했지만 사회봉사 300시간과 함께 아버지께 매달 생활비를 드리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판결문에서 판사가 말했어요. 가족은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나올 때 오빠가 제게 말했어요. 선영아, 나중에라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오빠 용서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됐습니다. 거짓으로 만들어진 죽음이 진실로 무너지고 살아있는 아버지가 다시 살아있는 아버지로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상처는 깊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어요. 고택 마당의 벚나무에도 하얀 꽃봉오리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 며칠간의 고생이 무색할 만큼 원래 모습을 찾아가고 계셨죠.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 보이시기도 했어요. 선영아, 올해 벚꽃이 유난히 예쁘다. 아버지가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벚나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내려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혼자 버스 정류장에서 지내실 때 말이에요. 무섭긴 했지. 하지만 백구가 있어서 괜찮았어. 백구는 여전히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듯 아버지에게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참 고마운 게야. 나보다 먼저 진실을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전 오빠가 다녀갔었어요. 사회봉사를 마치고 온 오빠의 얼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급하고 조급한 모습 대신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오빠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일어나거라, 정우야. 이미 지난 일이다. 아니에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내가 정하는 거다.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오빠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하지만 오빠와 저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선영아, 나도 미안해. 오빠,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아직은 예전 같은 형제 사이로 돌아가기 어려웠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윤복자 씨는 종종 집에 들러 아버지 안부를 물었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진실을 밝혀낼 수 없었을 거예요. 복자 씨, 정말 고마워요. 복자 씨가 아니었다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복자 씨는 늘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매번 손수 끓인 국이나 반찬을 가져다 주셨죠. 아버님, 드실 만한 걸로 끓여왔어요. 고맙네, 복자 씨. 이런 걸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평생 받으세요. 우리 동네 어른이시잖아요. 그런 대화를 들으며 저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종종 안부를 물으러 왔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걱정 반이었지만 점점 진심 어린 관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만수 아버지, 건강하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게 참 신통하네요. 사람보다 낫네. 백구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동네 개였는데 이제는 영웅견이 되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단둘이 벚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선영아, 고생 많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정우만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버지의 목소리에 안도와 고마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저도 처음엔 오빠 말을 믿었어요. 의심하지 못했고,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야. 누가 자식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겠어? 그래도 늦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늦었다고 해도 괜찮았을 거야.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신 아버지가 대단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모실게요. 요양원 같은데 다시는 안 보낼 거예요. 선영아, 너도 네 인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사람을 잃는 건 한 장의 서류가 아니구나. 네. 사람을 잃는 건 그 사람의 온기를 잃는 거야. 서류로는 온기를 지울 수 없어. 아버지의 말씀이 깊이 와 닿았어요. 오빠는 서류로 아버지를 죽음으로 만들려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서류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였던 거예요. 벚꽃이 만개한 어느 일요일,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모였어요. 복자 씨가 제안한 만수 아버지 생존 축하 모임이었습니다. 축하라니 민망하네. 뭐가 민망해요? 다시 살아나신 거 맞잖아요. 마당에는 작은 상이 차려졌고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백구도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건배.
모두들 잔을 들어 건배를 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해가 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복자 씨가 마지막까지 설거지를 도와주고 가셨습니다. 복자 씨, 정말 고마워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뭐. 저녁이 되자 마당에는 아버지와 저, 그리고 백구만 남았어요. 백구는 벚나무 아래 엎드려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수고했어. 아버지가 백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백구가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집에서 진짜 평안함을 느꼈거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의 온기를 놓치지 마세요.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처럼 사람의 온기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진심으로 지키려 한다면 그 온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